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장 고민되는 게 선물이죠. 보통은 적정한 가격대로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렇지만 알차고 흔하지 않은 선물을 합니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이런 기준에 맞추자고 하니 선물 고르는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한편에서는 김영란법상 선물 가격 상한선이 30만 원까지로 조정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고급 선물을 준비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400만 원짜리 굴비 세트, 300만 원짜리 한우 세트, 한 편의점의 위스키 세트는 1억 원이 한답니다. 긴 연휴 풀타임 알바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죠. 선물에도 마음이 들어가야 받는 사람도 감동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일 텐데, 글쎄요, 금액이 비싸면 그 마음이 더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마음보다 형식, 비싼 것만 찾는 세태가 아쉽습니다. 선물 가격에 마음까지 매겨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추석 연휴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마음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네,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무장애 도시 구현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무장애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시까지 했는데 실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관내 거주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도시를 만들겠다며 선포식까지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이동 편익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광양시는 광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보고회에 참석한 실제 장애를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용역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며 용역을 의뢰한 광양시와 용역을 진행한 연구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용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익 증진에 대한 광양시의 자세가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예전 방식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며 광양시를 비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보고에 참석한 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내용은 이 용역사가 시행한 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경제연구원이 장애인 100명과 만 65세 고령자 200명, 비교통약자 100명 등 총 400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을 설정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에 대한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말씀 정리해보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용역 내용 가운데 장애인들의 만족도 조사가 현실에 맞지 않다,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적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용역사가 발표한 광양의 장애인 이동 편익 만족도 조사에서 이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광양시 교통약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67.8점으로 나왔고 저상버스에 대한 만족도도 76.8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 바우처 택시에 대한 만족도도 6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발표회에 참석한 광양시의회 박문섭 의원은 한 번이라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해봤다면 이번 용역사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점수인지 알게 될 수 있다며 5년 주기로 한 번씩 세워지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자료 생산에 그친다면 앞으로 5년은 광양시의 무장애 도시가 또 미뤄지는 것이라며 용역 내용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 박문섭 의원은 지금 현재 광양시 저상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0점에 가깝다고 질타하고 이 저상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의 환경 정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 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역 장애인들의 불편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뭐 이런 비판 같습니다. 네, 용역 보고에 참석해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김진옥 위원은 지역 저상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조사 대상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저상버스는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교통약자들을 위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유모차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들의 의견이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설문조사에 저상버스 이용자뿐 아니라 버스 기사들의 의견도 폭넓게 담았어야 한다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보고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용역사는 설문조사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 관계상 폭넓은 조사를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 용역 결과물에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용역사가 용역 진행하면서 뭐 대상자 선정이나 문항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나, 뭐 이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시 한 간부 공무원이 관급자재 취급업체에게 여름 휴가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관급자재 취급업체에 휴가비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보도인데요. 지난달 한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부하 직원들은 물론 상급자에게 휴가비를 챙겨줘야 한다며 대놓고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내역이 취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관급업체에 휴가비를 대놓고 요구한 공무원,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특정 부서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직원은 국장의 휴가비는 물론 직원들의 휴가비까지 요구했는데 이 전화를 받은 업체 관계자가 고심 끝에 휴가비를 제공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 관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 업체에 대놓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여수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휴가비 제공을 요구받은 업체 관계자는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해 이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해와 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 공무원의 금품 요구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해당 공무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과장이나 국장하고 인사를 하는 차원에서 휴가비를 요청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결국 관급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 과장이나 국장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행법상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청소년들의 청소년 도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네,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 교육당국이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전문 지원센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순천시의 경우 청소년 도박 중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현재 광주에 소재한 이 도박 중독 센터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센터가 직접 지역을 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뭐 권역별로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든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순천시 교육지원청은 순천의 경우 도박 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현재 없고 이 도박 문제는 전문적인 체육 분야에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상담을 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 교육당국은 도박 문제에 대한 학생이나 가족들의 개별 상담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광주 지역의 도박 중독 치유센터와 연계해주는 활동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쉬시죠? 예, 이번에 연휴가 참 긴데요. 예. 네, 너무 길죠. 쉬어야죠. 네. 다른 그 라디오 전망대 게스트분들은 뭐 월, 화 이렇게 해서 좀 그 피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두 분은 오늘까지도 해야 되고 연휴 끝난 다음 날도 방송을 또 하시게 되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좋네요. 송구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희 자주 보면 좋죠, 뭐. 라디오를 해야죠.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데.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이 방송을 잘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간혹 있습니까? 네, 있어서 또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또 마음이 있어요. 연휴에는 네. 뭘 하십니까? 여수를 연휴는, 지켜야죠. 예, 여수에도 있고 뭐 저기 부모님들 한번 찾아뵙고 처가에도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래야죠. 예. 뭐 좀 재충전을 좀 하는 시간은 되시나요? 충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충전이 잘, 되나요? 방전이 되나요?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그러게요. 예. 6살 저희 집에 꼬마도 충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뭐가 그렇게 인생이 그러게요. 힘들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인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네, 자기가 그쵸. 자강 힘든 거긴 한데 그럼요. 야, 요즘 2023년에는 6살도 인생이 힘든다는 말을 충전을 해요. 해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충전을 해야 된다고. 충전을 해야 된다. 네. 참 충전의 시간을 다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이야기 네.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오늘 새벽이었죠. 그렇습니다. 2시 23분경인가요? 무려 16시간 30분간에 걸친 이제 심사를 해왔는데요. 법원이 결국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뭐 주요 사유는 아무래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또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현 시점에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근거긴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할 때 이유를 엄청 뭐 길게 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좀 뭐 이례적으로 좀 상당히 길게 이유를 썼다고 합니다. 혐의가 총 3가지 정도 됐던 것으로 보여요. 예. 위중교사 혐의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뭐 이렇게 총 3가지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법원에서 판단한 그 근거들을 보니까 위중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 라고 하지만 나머지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조차 소명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설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굉장히 예. 논란이 많이 있고, 근데 사실상 2년 넘는 수사를 해왔는데 범죄 혐의를 소명할 직접적인 증거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뭔가 좀 검찰 쪽에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법의 정치화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최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 뭐 서로 입장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의 정치화, 뭐 여기에서도 쓸 수 있고 저기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 전에 판결 전에 부장 판사에 대한 뭐 성향, 그 판결했던 것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누구가 뭐 동창이라더라, 예, 뭐 그런 아니면 이야기들이 뭐 있었죠. 누구가 누구 뭐 출신이라더라, 아니면 뭐 집안에 뭐가 있다더라, 이런 게 영향을 실제로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죠. 특히나 이렇게 굵직한 사건에서는 그 굉장히 지금 여론이나 이렇게 시선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을 실제로 느끼죠. 그렇죠. 엄청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저는 거의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법리적인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 많이 하신 거고, 그래서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것 자체는 제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 실무상 이게 어느 쪽이든 어떤 손을 들어주면은 반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뭐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증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예.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언론 보도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느 재판부 누구 판사에게 배당이 됐다 이 사건이.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경력을 조회해 보니 누구랑 또 관련이 있다더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혹시나 이게 기각을 원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명분을 또, 쌓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물론 자기가 지지하거나 이제 그런 정치적인 견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어떠한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자기의 또 정치적인 지지 이건 사실 좀 별개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사법의 정치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할 필요는 있다. 두 분의 네, 말씀이 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바뀐 게 있다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에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사 표현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수술실을 폐쇄하자는 의견에 의사 절반이 찬성했다고 하니까 이 갈등이 또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작년에 의료 분쟁 때문에 조정에 들어간 건수가 2천여 건이나 된다고 해요. CCTV 수술실 의무화로 과연 분쟁이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의료진과 환자 간의 갈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의료사고 분쟁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입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원장님, 우리 아버지 고관절 수술 받으신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으시대요. 이거 잘 회복되고 있는 거 맞나요? 우리 가족들 아버지 때문에 다들 잠도 못 자고. 그 잘 회복되고 있다고 그게 왜 몇 번을 말합니까? 그럼 뭐 고관절 수술 받은 사람이 뭐 금방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너무 걱정이 돼서요. 이런 말 하려고 그 병원 오시지 말고요. 바빠 죽겠구만. 그 시간에 그 재활이나 잘 하시도록 돌봐주세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 같은 데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혹시 수술하실 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가 척추 관절 수술만 2만 번이 넘게 한 사람이에요. 2만 번. 어? 환자 사진만 딱 보면 바로바로 뭐 수술한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 수술하실 때 잘못된 거 없었다는 증거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도 원장님도 시간 낭비 안 하죠. 이러다 우리 아버지 저러다 영영 못 걸으시면 진짜. 이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네. 수술은 겁나 잘 됐고요. 그럼 저 이제 또 수술 들어가 봐야 돼서 가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라도 있으면 그 영상이라도 보여주세요. 원장님 말대로 수술 잘 됐으면 못 보여주실 이유도 없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야, 이 돌팔이 의사야 물러가라. 내 허리 돌려내 이 돌팔이야. 아저씨도 혹시 저 원장님한테 수술 받으신 거예요? 혹시 저 수술 받으러 오셨으면은 얼른 딴 데 가시라고. 저 사람 용하다 해가지고 내 왔다가 지금 허리가 아작나버려가지고 걷지도 못한단 게. 오메 이 돌팔이야. 우리 아버지 다리 돌려내. 여기까지 네. 불꽃 연기를 또 연휴 전에 한번 또 펼쳐봤습니다. 의료 분쟁 그리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뭐 주변에서 한 번쯤은 좀 덮해봤을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의료 사고, 의료 분쟁 하면 이제 증거로 쓰이는 것이 CCTV 영상 아니겠어요? CCTV가 진짜 뭐 길거리에 안 찍히는 게 오히려 더 밖에 나가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동안 없던 곳이 바로 이 수술실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는 이 CCTV가 도입이 되면서 의사협회 반발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 의료 사고, 뭐 의료 분쟁 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일단 용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법적인 정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법명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가지고 의료 분쟁 조정법에 의료 사고와 의료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예. 의료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보건 의료인, 여기 의료인은 의사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까지 다 포함해요. 이런 보건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사고라고 하는 거고 예. 의료 분쟁이란 이러한 의료 사고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거, 그게 의료 분쟁입니다. 예. 의료 사고와 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한 해에 수천 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서 뭐 어떤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근데 뭐 이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의료 행위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좀 범주를 좀 나눠서 보면 기본적으로 주의 의무 위반 같은 경우가 있고 설명 주의 의무 의무 위반. 위반 예. 이렇게 있는데 주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이제 진찰이나 진료 이런 행위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설명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수술을 받겠다, 뭐 동의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설명 의무. 이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술 중에 뭐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 있는 채로 봉합을 마친다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메스나 뭐 가위, 수술용 가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들도 발생을 하고 예. 뭐 환자가 뒤바뀌어서 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될 사람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든지 그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주사할 위치를 엉뚱하게 놓아서 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주사를 정맥에 놓으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정맥에 놓아서 환자가 사망한 케이스. 그리고 뭐 레지던트가 신생아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신생아가 사망한 케이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좀 뭐 대표적인 사안들, 되게 유명한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 사건 다들 아실 거예요. 신해철 씨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위 밴드 수술 받다가 사망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아까 이제 그 이결의 변호사가 초기에 설명을 했던 의료 분쟁 조정법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중에 천공이 있었는데 이 부분 제대로 어떤 그 봉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고였고 그리고 오늘 또 주제하고 관련돼 있는 CCTV 수술실 CCTV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경희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권대희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과다 출혈이 있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또 간호사에게만 그냥 지혈을 하도록 시켰다든지 뭐 이런 뭐 대리 수술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대리 수술에 관련된 부분도 참 이것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주었던 큰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수술 후 부작용이라든지 환자 혹은 보호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 이건 앞서 설명하신 주의 의무 위반, 설명 의무 네.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들이겠어요? 예, 그 이제 송 변호사가 말한 그런 의사에게는 설명 의무 무조건 뭐 의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처치 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침습을 한다 수술 대표적인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고 또 그 후에 어떠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 환자의 경우라던가 설명할 시간도 없이 바로 해야 되는 그쵸. 경우. 그거 골든 타임에 있는 예.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이러한 어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진료 계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무상으로 이런 그리고 또 당연히 승낙이 있어야겠죠. 환자나 그 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수술을 받겠다라는. 보통 사인을 하고 수술을 그쵸.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예상이 되고 뭐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 뭐 어떤 사망의 위험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제대로 고지를 하고 그거를 환자나 대리인이 제대로 이해한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어떤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선택권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 수술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이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됐다 해서 이게 실제로 뭐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뭐 소송 말고는 방법은 딱히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분쟁 조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 분쟁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중재를 신청을 하면은 조정 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고 그러면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가 있는데 이제 해당 분쟁 조정 사항이 이미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면은 예. 또 이제 이게 조정 자체가 성립하니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송 전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조정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뭐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뭐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도 바로 뭐 저기 진행이 되지 않고 바로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조정 절차를 거치면은 좀 더 소송 절차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신속하고 뭐 이렇게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어떤 불치에 뭐 장애를 입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하면 반드시 피신청인이 응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신청이라는 것은 병원 피신청. 측에서는 예. 무조건 다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결과가 있을 때만 그렇고요. 예. 사실은 신청을 해도 조정을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서를 송달 받았어요. 받은 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조정 신청 자체가 각하될 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정 중재다 보니까 강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행위, 당신의 의료 행위 아니면 당신이 있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 중재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응할 건지를 이제 의사를 타진하고 여기서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각하할 수밖에 없고요. 신청 예. 자체는 결국엔 서로 다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는 일정한 예외가 뭐 그걸 신청한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이 불명해진다거나 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피신청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무조건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사유죠. 사망, 그리고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 그리고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무화됐습니다. 뭐 요즘에 하도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터라서 뭐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의무가 되는 데가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수술실 그리고 입구가 아니라 그 수술실 안에 CCTV가 의무적으로 1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예. 그 외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조문에도 뭐가 있냐면 그 의료법에 전신 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서 의식이 없는 상태는 뭐 단순한 전신 마취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와 같이 이미 계획한 상황에 있어서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냥 임상검리실이나 우리 뭐 그냥 일반적인 검사실 이런 데는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반드시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수술이 지체되면은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응급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 촬영하지 않아도 되는 게 CCTV를 촬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을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이나 통신장애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도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또 좀 CCTV 설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너무 예외 사유를 많이 뒀다. 네, 이런 많이 반발이 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뭐 폐쇄하자는 의견에 의사의 절반이 찬성했다고 하니까 이건마저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있는 것일 텐데 그 말씀하신 설명하는 것에 제 사례를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태어나선 2번 정도 수술을 해봤거든요. 처음 했던 게 이제 맹장 수술이었고 네. 이거는 뭐 전신 마취를 하고 눈 감았다 뜨니까 맹장이 사라져 있었고 그렇습니다. 2번째는 그 라식 수술이었는데 그거는 의식이 있단 말이죠. 예. 눈에다가만 부분 마취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의식은 있는데 수술이 물론 지금은 잘 됐으니까 잘 보일 텐데 안 되거나 막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는 그럼 수술실 CCTV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전신 마취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일 경우에만 일단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CCTV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이 봐줬다라고 하는 그 해당 주장의 내용도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그 도입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쪽과 또 의료계와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당되는 곳은 네. 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선은 CCTV 설치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그 의료 행위 이제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해당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시정명령을 우선 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 벌금을 뭐 부과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가 위반한 상태로 계속 의료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시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고용돼서 또 이렇게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CCTV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이런 거예요. CCTV로 이제 녹화된 거를 뭐 반출을 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5년 크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까지 세분해서 이제 왜냐면 CCTV가 문제를 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해킹 당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부적절하게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병원도 그리고 병원 소속 의사한테도 다 물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오, 의사협회가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헌법 소원까지 낸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 의료계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 그랬죠. 아니냐. 초창기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주저하게 돼서 오히려 환자들한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 사실 지난 9월 5일에 이미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제기를 했는데 주요 내용이라는 게 수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불법 행위를 예방한다는 그런 취지 자체는 좋은데 결국에는 의사들을 감시하고 의료 행위를 잠재적 범죄자로 뭐 보는 거 아니냐, 뭐 범죄 행위로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모험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감시를 받는다면 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형태로든 판단을 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이제 변호사신데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의료 분쟁을 뭐 줄일 수도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의사들의 인격권 침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입니다. 이 법익이라는 것이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이제 법익일 텐데 뭐가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논리도 저는 조금 웃긴 게요. 사무실에도 CCTV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저희도 잠재적인 범죄자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논리가 빈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의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제고하고 환자가 더 안심하고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여요. 일부 그러니까 인격권이 뭐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는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보다도 그로 인해서 뭐 환자들이 알 권리 라든지 이런 권리들이 또 충족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충분히 예외 사유도 규정돼 있다라는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게 뭐 헌법 위헌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뭐 과도한 입법은 아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뭐 저도 뭐 같은 맥락일 수는 있는데 이게 꼭 의사들한테 꼭 불리한 건가? 왜냐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내가 정해진 매뉴얼을 잘 지켜가지고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향후 조정할 수 있는 그렇죠. 단계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또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시술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수술한 내용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또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이것이 뭐 우리의 인격권이나 뭐 초상권이 침해된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해나가야겠죠. 뭐 얼굴이 공개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만으로 바로 어떤 기본권 그러니까 분명히 침해될 여지는 있어요. 있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은 그쵸. 아니지만 네, 향후에 있는데 이게 CCTV 설치 의무화가 입법까지 될 정도의 어떤 그 공익을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좀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까 이런 좀 의문은 있어요. 두 분은 일단 안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두 분은 주시는 네. 것 같은데 예,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높다. 예. 네. 오히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는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네. 맞아요. 의료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병원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연히 또 그런 병원들이 네.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인들이 모두 반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의료 사고가 아니라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거 찬성하는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료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변호사님 말씀하다가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도 이 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설치를 해서 뭐 그 환자들에게 또 안심을 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병원들이 또 적극 또 홍보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의사협회라고 하지만 거기에 모든 의료인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또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예. 뭐 직능 단체 중에 한 곳일 테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의료 분쟁과 수술실 CCTV 의무화된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헌법 소원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까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자마자 수요일 날 또 바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보내십시오. 많이 드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외로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따뜻한 이웃들이 많은데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또 지역민들에게 정을 나누는 다양한 행사들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제 오전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맞이 효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예. 이 풍성한 추석 명절 행사인 만큼 맛있는 음식도 마련하고 다양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뜨거운 주방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성래, 김옥순, 서경숙 자원봉사자 만나봤습니다. 여서동 새마을 분녀의 신성래, 바른선거 시민 모임 김옥순, 서경숙입니다. 밖에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 만드는 준비, 배식하고 준비하고 추석맞이 표 음식 대접하는 행사. 오늘 잡채, 소불고기, 오색 전, 생선찜, 명태찜 그리고 이제 이런 꾸러미들 저런 꾸러미들 선물 하나씩 드리고 추석맞이 행사니까. 여기는 문수는 음식도 평상시에도 그렇게 잘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푸지게 많이 드리고 배부르게 드시고 가시라고 이제 많이 한 거예요. 잔치 오늘 그래도 큰 잔치지. 햅쌀 밥에 완전히 큰 잔치. 집에서도 이렇게 대접 못 해주지. 여기 오니까 진짜 뭐 다 다른 거 다양하게 그냥 따뜻한 음식 대접하는 거지. 저는 여기 다니고 장애복지 다니고 거리 캠페인도 나가고 또 뭐 중간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또 그 기도 가고. 여기가 2번 재패 있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면 한 달에 한 4-5번 와요. 문수복지만. 이 가까운 데 사니까 봉사자가 없다 하면 바로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지금 문수복지 우리가 봉사 다닌 지가 지금 진짜 건 20년 돼가요.
이제 매번 오셔가지고 음식으로 어르신 대접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대접할 때마다? 마음은 이제 어떤 마음, 처음에는 봉사할 때는 그런 마음이 이제 몰랐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다니까. 부모 같은 마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약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한다는 그 마음은 그것도 뿌듯해. 이렇게 배식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미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저 나이 되면 저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저 어르신들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대강대강 안 주거든. 그냥 진짜 내 부모같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봉사도 그런 마음. 다른 막 식당 같은 데는 조미료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날 조리해가지고 그날 맛있게 해가지고 대접해줍니다. 우리 식구보다 더 깨끗이 하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못해. 여기 와서 즐거우니까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지 막 기분 나쁘고 진짜 인상 찡그리고 하면 누가 여기 어떻게 일을 한대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도 돼. 다 없어져 버려. 집에서는 하기 싫어. 그지? 여기 오면 잘해. 아니 아침에 나는 뒷 마무리는 서방님이 하세요 그러고 왔어요. 집에서는 하면 막 진짜 뭐 하면 참 어지러지고 짜증스러운데 근데 여기서는 하면 재밌어. 집에는 일 담가놔. 설거지 다 이틀이고 그냥 담가놨다가 귀찮아 집에서는. 근데 이상해. 여기는 오면 그 마음이 없어져.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는 거지. 오랫동안 다니는 거지. 여기 오면 막 힘들다 막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안 오지. 못 오지. 다니는 사람 봉사하러 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래. 왜 그러고 가? 힘든데 왜 해야 돼? 막 이래. 그럼 집에 있으면 뭐해? 그럼 집에서 쉬지 그래. 우리 쉬면 더 아파. 나와서 움직여야지. 일을 해. 우리는 일할래 쉴래 그러면 일해. 요 일이 더 재밌어. 봉사를 한 게 재밌는 거야. 아마 돈 벌러 일해라 그러면 안 해 또. 그건 안 해. 또 봉사가 붙은 게 재밌는 거야. 그렇지. 즐거움이야. 봉사 줄줄. 마음이 편하니까 해주더라고 진짜. 오면은 막 진짜 마음이 나 편하자고 와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저번 주는 5일 그대로 왔을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 것 같은데요. 아침에 왔다가 애기 유치원 보내놓고 와요. 그래갖고 애기 4시 돼서 오니까 그 아래만 가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막 선거철 되면 많이 오거든요. 추석 됐고 선거철 뭐 이럴 때 많이 와. 진짜 그 보여주기 차라리 그냥 그런 봉사를 할 것 같으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와갖고 탁 하고 그냥 뭐 사진 찍고 막 설거지 하다가 그냥 딱 밥 먹고 가버리고 나머지는 봉사를 하면 진정한 그런 사람들 봉사를 오려고 그러면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봉사를 오면 옷부터 딱 그냥 일하러 복장을 오는데 탁 와갖고 그냥 그래서 그런 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계속 봉사를 하려면 꾸준히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채워지는데 그분들이 온다 그러면 다른 팀을 안 불러야 되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하다가 가버리면 누가 일할 거야. 끝까지 채우지도 않고. 그런 봉사는 안 왔으면 그러면 그게로 그분들이 온다 그러면 다른 팀들 못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무리까지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조금 하다가 가버려. 뭐 그렇게 하면 누가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들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한마디로 손님이야 손님. 하시면서 보람된 때가 있으세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 사는데 제가 그래요. 우리 엄마도 이런 데 살면 진짜 와가지고 시골에서 일하는 거 이런데 그냥 밥 따뜻하게 먹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밥 드시다가도 또 안 드신 분도 있어. 얼굴이 안 보이신 분도 있어. 그럴 때는 약간 좀 그렇고.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안 오면 어디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분도 계시고. 좀 서글픈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먹는 거 보면 또 기쁘고 매일 오신 분이 있어요. 밥 이렇게 먹어요. 오늘 안 왔어요. 지금 궁금해. 진짜 궁금해. 오늘 그 어르신이 안 오셨어. 여기는 혼자 사신 분이 많이 사시니까 좀 걱정이죠. 안 오셔서 밥 주다가 계속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 어르신이 안 와서 너무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오면은 서너 사람 모가지를 먹어. 한 5사람 모가지를 먹어. 그리고 너무 귀여우셔요. 그리고 인사를 꼭 해요. 좋아. 그 또 웃음을 줘요. 그분이.
또 와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저기 하니까 웃음을 저희한테 줘. 막 항상 에너지를 쏟아주는 것 같아요. 오늘 안 오셔서 너무 궁금해. 네. 나는 항상 와서 일할 때 일하고 끝나가고 돌아서면 항상 그 보람인데 봉사하고 가면서 뭐 한 번이라도 불만 불평이 없어. 항상 즐거워. 어르신들 보면 즐겁고 밥 먹으러 오면 즐겁고 보람은 항상 보람이지. 어르신들 진짜 힘들잖아. 어르신들 밥 맛있게 드시거든. 밥을 11시 반에 여기서 배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9시 앞에 앉아 있어. 그때서 그러면 아침도 안 먹었다 밥을 많이 주라 그래. 그러면 이제 많이 주잖아 막 여기서. 그럼 그게 저녁까지 해결되는 거야. 밥을 한 끼로 해결하려고 하지다. 내가 볼 때는 나이가 먹고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해지면은 저기 있는 것도 갖다 먹기 싫고. 그래서 맨날 우리는 이제 거의 얼굴 다 알잖아. 보면 그 자리에 와서 안 앉아 있으면 한 며칠 안 보이면 간 거야. 하루 이틀은 어디 갔다 이런데 며칠 안 보이면 병원에 가서 병원서 가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갑자기 가든지. 찡하지. 왜냐면 눈에 선한 게 어르신들이 눈에 선하잖아. 모르면은 괜찮은데 눈에가 선한 게 엄마 부모같이 생각이 나.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러면 뭐 어르신들도 보잖아요. 그리고 더 대접도 더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가족이야. 여기는 어르신들도 가족이고 이제 부모야 부모. 뭐 다른 그게 없어. 이제 막 부모 같고 다 가족이야. 그런 마음 먹고 다니니까 이러고 다니지. 안 그러면 못 다니지. 너무 재밌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돼버린 거지. 뭐 내가 뭐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봉사 날짜 되면 그냥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달력에 체크해놨다가 오늘 우리 날이라고 가서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일상이 된 거지. 생활이 됐어, 생활. 여기서 하는 거는 무거운 것도 못 느껴. 같이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오히려 집 살림은 뭐 해라 그러면 적은 거 못해. 이제 많은 거는 하지. 많은 거는 어디 가면 자신 있게. 우리가 보면 참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 진짜 함부로 못 살겠어요. 저희가 더 진짜 즐거움을 많이 찾고 오지. 어르신들 우리도 가서 하면 우리가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계시는 위치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에는 이번 주 목금 서울 MBC의 특집 라디오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화에는 명사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월요일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의 평화통일 아카데미 지정학과 한미일 주제 강연이고요. 화요일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오승엽 박사 강연 예정돼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이용선이었습니다.